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7월 17일 월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16일까지 그 중간 레포트를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뭐 아직까지 안 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절학기가 끝나는 날까지만 연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 레포트는 반드시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께 성적을 드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또 수업에 참여하셨는데 이 학점을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속상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열심히 좀 작성해 주셔서 모두 다이 패스 뭐 학점이 나갈 수 있게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예, 뭐 잔소리는 이만하도록 하고요.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그 주제는요. 이 운하의 도시, 뭐 또 물의 도시, 뭐 또 가면의 도시라고 흔히들 얘기되고 있는 베네치아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예, 저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이 이탈리아를 했으니까 한번 연달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먼저 베네치아부터 시작해 보죠. 예, 오늘 강의는요, 이 비잔틴 제국과 베네치아, 그리고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 그리고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어요. 예, 뭐, 이 이탈리아라는 도시, 이 나라 자체도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원룸이라고 하죠. 이 원룸들이 아주 빼곡히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베네치아나 유럽 도시에 가보면 뭐 그 일종 호화주의라고 할까요? 아니 뭐 이거는 일종 호화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뭐 선인장이라든지 식물을 하나씩 키우면서 이 바깥에다가 햇빛이 잘 들 때는 바깥에다 내놓고 또 비가 오거나 그럴 땐 다시 실내로 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개인들 혼자 살고 외롭겠죠. 그것을 식물들과 함께 뭐 정을 나눈다고 할까요? 뭐 대화를 하면서 이 외로움을 달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오늘 학습 개요는 베네치아의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이 통일 이탈리아 그리고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베네치아 이 대운하를 통해서 본 이 주변 이 건축물들의 모습입니다. 예, 이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육상교통로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뭐 거의 이 배를 타고 움직여야지만 될 정도로 이 수심이 높다고 해수면보다 해수면이 지표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비슷한 각도에서 찍은 야경 사진이고요. 예, 이제 한번 시작해 보죠. 이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네치아는요, 이 이탈리아 북동부
동북부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제가 좀 잘못 썼네요. 이 동북부 베네토의 중심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계속해서 일서 깊은 공화국 체제, 이 도시공화국 체제를 유지했던 이 국가여서 이 베네치아 이 공화국의 이 국명으로도 쓰였던 곳이죠. 구도심 전체에 수로가 뚫려 배를 타고 다닌다 해서 물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예, 이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인도보다는 이 배로 움직일 수 있는 수로가 훨씬 더 잘 뚫려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 베네치아 구도심에는 자동차 도로가 전혀 없어요. 이 보행자 도로조차도 좁은 다리나 계단 혹은 난간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차라리 배를 타고 가는 게 이 걸어 다니는 것보다 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현재 구도심 내 이동 수단은 사실상 튼튼한 두 다리와 이 수상 택시인 곤돌라, 그리고 수상 버스인 바포레토, 이 두 가지라고,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튼튼한 두 다리, 그리고 이 수상 택시, 수상 버스,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수상 교통 수단도 운행 시 발생하는 파도로 인한 도시 건축물 균열을 막기 위해서 이 좁은 운하에서는 시속 7km, 넓은 곳에서는 이 11km로 이 속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걷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뛰어다니는 편이, 구보라고 하죠. 군대에서 하는 그 구보를 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세부터 베네치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 하나로 꼽혀왔죠. 그래서 별명도 아주 많습니다. 물의 도시라고도 불리고요. 이 아드리아해의 여왕이라는 별명은 가장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별명이고요. 또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별명으로는 이 가면의 도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 예술, 건축 분야에서도 매우 건출한 유물이 산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 문화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베네치아고요. 사실상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스탄불의 이 지역은 사실상 실크로드의 서쪽 종착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양의 모든 물산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로 모인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콘스탄티노플과의, 그리고 이스탄불과의 직거래를 원했던, 이 중개무역을 원했던 국가가 이 대표적인 이탈리아의 이 도시공화국인 이 베네치아와 제노바라고 볼 수가 있죠. 콘스탄티노플 쪽에서는 경쟁을 붙여서 재미를 보는 경우도 많았고요. 사실상 제노바와 베네치아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바로 콘스탄티노플과의 독점 거래를 위한 이 전쟁을 치르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도 이 제노바 베네치아 전쟁에 참여해서 감방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이 고충을 겪기도 하죠. 예, 약간 좀 옆으로 샜네요. 이 유명한 작곡가인 안토니오 비발디의 고향이 베네치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안토니오 비발디는 이 사계절로 유명하죠. 각각 그 계절에 맞춰서 이 네 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이 교향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이자 이 상징으로 꼽히는 도시가 바로 오늘 배울 이 베네치아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베네치아의 역사 아주 간단하게 슬쩍 보도록 하겠죠. 이 베네치아라는 이름은요, 이게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기원전 10세기 정도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살던 베네티인들에게서 유래한 필명이고요. 이들이 기르는 말이 아주 유명해서 인근 그리스 도시 국가들도 준말을 베네티인들의 준말을 얻기 위해 이들과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베네치아는 옛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도였고요. 중세와 르네상스 기간 동안 유럽의 해상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 베네치아의 상인이라는 작품을 뭐 어렸을 때 읽어보신 기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그 부니즈, 베니스가 바로 이 베네치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해상무역과 금융의 허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과 레판토 해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도시가 베네치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십자군 전쟁과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13, 17세기까지 이 비단, 향료, 밀을 거래하는 주요 창구이자 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베네치아라고 볼 수가 있죠. 나폴레옹 전쟁과 빈 회의 이후 오스트리아에 합병되기도 합니다. 1866년 통일된 이탈리아의 영토가 됨으로써 통일 이탈리아로 흡수되기도 하죠. 예, 이 베네치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산마르코 광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네치아에 자리 잡은 가장 유서 깊은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천년 동안 베네치아인의 삶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엘 피아자라고 부르는 이 광장이죠. 이 산마르코 광장에는 산마르코 대성당이 있고요. 이 높이 솟은 종탑이 또 유명합니다. 바로 산마르코 대성당은 이거고요. 이게 높이 솟은 종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공식 양식으로 정연히 꾸며진 도제 궁전이 또 위치해 있기도 하죠. 도제 궁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제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네치아어로 이 도제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뭐 대통령, 뭐 대통령국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공화국 체제였죠. 그래서 시장을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하게 돼요. 물론 투표권이 지금처럼 남녀 모두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뭐 보통 선거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뭐 또 비밀 투표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투표로 이 대통령을
이 시장을 선취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도제이 궁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공화국 베네치아 시장의 집무실을 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광장 주변에 가로수처럼 늘어선 아케이드 아래에 이 수많은 카페와 노천 카페가 있고요. 이 언제 이곳을 방문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이 일품입니다. 새벽에는 환상적인 일출 풍경이 그만이고요. 이 낮에는 많은 사람들로 활기찬 분위기가 압권이고요. 이 저녁에는 낭만적인 느낌의 일몰을 볼 수가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산 마르코 대성당으로 향해 보도록 하죠. 11세기에 성당의 정면은 높은 아치형 구조물, 그리고 이 금과 대리석의 장식, 조각상, 이 도금된 모자이크, 보석이 박힌 아리개, 이 웅장한 비잔틴풍의 건축 양식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인상적입니다. 베네치아에서 가장 볼만한 명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돔이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비잔틴 양식, 다시 말하면 콘스탄티 동로마 제국의 이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교의 성당과 거의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 베네치아라는 나라가 사실상 이 콘스탄티노플, 다시 말하면 동로마 제국과의 이 끊임없는 문화 교류, 대외 교역을 통해서 성장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 동로마 제국의 여러 건축 양식들,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맑은 날에는요, 이 황급빛 첨탑이 번쩍번쩍거리고요. 그래서 이름도 황금교회란 뜻의 치사도로라 불리기도 하죠. 이 비잔틴 양식을 가장 잘 구현한 가톨릭 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투르키예 쪽으로 가게 되면 그리스 정교의 성당들이 있는데, 물론 그리스 정교회가 이제 또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정교회가 되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리스 정교의 건축물을 보면서 상당히 유사하다. 건축 양식이 비슷하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이 오른쪽으로는 베네치아의 명물인 종탑이 우뚝 솟아 있고요.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나 뒤에 물러서서 이 정각마다 울리는 시계탑 종소리가 이 은은하게 들리면 아주 기분이 묘해집니다. 이 두 개의 청동상이 종을 치는데요. 500년 이상 고장 없이 지속됐다는데, 글쎄요, 사람이 만든 이 시계가 500년 동안 고장 없이 계속 잘 작동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 전설이자 신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거는 점점점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앞건은 중앙 출입구 주변에 아치형 구조물을 장식하고 있는 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조각품이죠. 출입구 위에 왼쪽에 장식된 모자이크는 성 마르코 유해에 관한 이 전설이 이 모자이크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인의 유해를 알렉산드리아에 빼앗겼다가 828년에 베네치아로 옮겨온 이야기의 한 장면이라고 하죠.
성당 뒤쪽에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 보관소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요, 이 성마르코 유해를 보관하고 있는 제단 뒤에 있는데요. 그것을 팔라도로, 이 황금 가리개라고 부르죠. 루비, 에메랄드, 진주 등 수천 개의 보석으로 박혀 있고요. 성인들의 이미지로 상감 장식된 가리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리개를 젖혀보면 이 금고가 나오는데요. 이 금고에는 4차 십자군 전쟁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약탈해온 유물이 있고요. 성모 마리아의 머리채로 알려진 것을 포함해서 이 여러 성인들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4차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나 이슬람 계통의 계속된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죠. 오스만 투르크는 아니고요. 이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성지 회복이라는 취지에서 십자군이 결성이 되는데 뭐 1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그래도 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도 하고요. 뭐 한 90년 동안 통치하기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죠. 뭐 그런데 이 4차 십자군 전쟁쯤 되면 이게 사실상 이 성지 회복이라는 명분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이 베네치아 상인들을 비롯한 여러 이 제노바 상인들, 아, 이 상인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유럽 군대들은 대부분 기마병이고 이 육상전에 강하죠. 육군이 강해요. 이 배로 움직이면 예루살렘까지 빨리 갈 수 있는데 이게 육지로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가톨릭 국가 중에 이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이 십자군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근데 4차 십자군 전쟁에서 베네치아 배를 이용을 하는데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렇게 제안을 해요. 야, 너희들 뱃삭 가져왔니? 안 가져왔는데? 아니, 그럼 뱃삭도 안 내고 배를 타겠다고? 아니, 무슨 그따위 경우가 다 있니? 아이, 그거 말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군들이 이 말을 타고 이 보병들은 걸어서 뭐 예루살렘까지 가기는 아유 뭐이 지도를 보니까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로 가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아니 그러면 뭐 돈은 없지만 뭐 어떻게 하면 배를 이용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러면 코스탄티노플부터 점령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약탈해온 유물들이 결국은 너희들 뱃삭이야.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은 동로마 제국도 구원한다는 명분이 있었는데 아니 뭐 도와준다는 이 명분은 어디로 사라지고 완전히 에, 점령군으로 돌변을 해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이 명분도 없고 아무 실리도 취하지 못한 뭐 실리는 취했네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약탈해온 유물들이 있으니까 뭐 실리는 취했지만 이 명분이 사라진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십자군 전쟁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8차, 9차, 10차까지 계속되지만 이게 사실은 참 그런 전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8차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소년 소녀 십자군을 그 모집을 하게 돼요.
야, 설마 하느님이 어린애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도와주지 않으시겠어? 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이 십자군을 모집을 하죠. 이 모집을 해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서 배를 이용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베네치아와 이 제노바 상인들은 그들을 싹 다 잡아다가 이 노예로 팔아먹어요. 아, 정말 이 명분은 없고 그야말로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조차도 붙기가 어려운 전쟁이 이 계속되게 되죠. 그렇게 했으니 교환권이 엉망이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예, 옆으로 많이 샜네요. 예, 이 베네치아 대운하의 야경 모습이에요. 여기 노천 카페들이 쭉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수상 택시를 이용해서 여기에 세워서 뭐 안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야경 모습이고요. 총 길이가 4km에 달하는 이 대운하를 곤돌라나 이 파포레토로에 올라타기만 하면 이 주변에 늘어선 170여 개의 랜드마크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이 고딕풍의 파도로 궁전, 그리고 바로크풍의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그리고 르네상스풍의 다리오 궁전 등을 볼 수가 있죠. 예, 이것이 고딕풍의 파도로 궁전이고요. 이것이 바로크풍의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르네상스풍의 다리오 궁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이 르네상스풍의 이 건축물들, 그리고 뭐 고딕풍, 뭐 여러 이 다양한 건축 양식의 이 그 건축물들을 접하게 되시는데, 사실은 이 로마나 베네치아, 이탈리아를 먼저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변 도시를 먼저, 주변 국가들을 먼저 보신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나 이탈리아로 오는 게 훨씬 더 방해가 안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은 리알토 다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지붕이 있네요. 좀 특징적인데요. 예, 이 다리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대운하를 가로지르는 네 개의 다리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오래된 다리가 리알토 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이 코스티 투지온의 다리가 있는데 이것은 현대적인 다리라 건설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다리고요. 이 나머지 두 개는 스칼치 다리와 아카데미아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칼치 다리보다 이 아카데미아 다리 같은 경우에 인근에 베네치아 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아카데미아 다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대운하를 따라 바토르토, 즉 수상버스나 곤돌라, 이 수상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시장을 돌 때쯤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리알토 다리입니다. 이 1500년대 후반부터 이 도시의 명불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뚜렷한 V자 모양으로 설계된 이 리알토 다리는요, 높다란 석재 아케이드와 난간이 있어 관광객들이 아래 운하를 따라 지나가는 곤돌라 등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지붕이 있는 이 다리는요,
이 안토니오 다 폰테가 설계 및 건설을 한 이 다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다폰테는 이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를 제치고 이 다리의 건축 계약을 따내기도 하죠. 예, 미켈란젤로 하면 여러분들이 르네상스 시기의 3대 거장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조각가를 와의 이 건축 계약 딜이 있었는데, 그 딜에서 다폰테가 승리함으로써 이 건축 계약을 따내게 되죠. 아치형 이 구조물은 배가 지나기에 이 충분하도록 높이 7.5m로 아주 높고요. 대칭이 되는 아치형 구조와 중앙에 높이 솟은 구조물이 이 다리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를 건너려면 다리 꼭대기로 이어지는 세 개의 통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되는데요. 뭐 사실상 왔다 갔다 하면서 세 개 통로를 다 구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중 두 개는 양 바깥쪽 난간을 따라 나 있고요. 이 가운데로 나 있는 길에는 이 유리 공예품과 보석 및 기타 공예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경우에는 중앙 통로를 이용하는 게 비를 안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 다음으로는 도제의 궁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제의 궁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제라는 것은 베네치아 이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 최고 통치자고요. 1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시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예, 이 종탑은 산마르코 대성당의 종탑이고요. 이것이 도제의 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제의 궁전은 수세기 동안 이 베네치아 통치자들의 집무실로 활용됐고요. 14세기에 지어진 이 궁전은 정면이 핑크색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어서 성 마르코 광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이 베네치아에서 통치자를 선거로 뽑는 시스템은 서기 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지속되었죠. 거의 1100년 이상, 1200년 이상 지속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궁전을 둘러보면 이곳 통치자인 도제들의 위세를 느낄 수 있죠. 방들은 프레스코와 그림, 그리고 화려한 벽난로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황금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곳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대회의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대회의실에는 레토의 거대한 작품인 천국이 왕자 뒤로 펼쳐져 있고요. 이 회의실의 모든 방은 핀토레토와 다른 예술가들의 그림과 프레스코와 그리고 조각 작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 대회의실의 이 천장화 모습이고요. 전설적인 호색가인 카사노바가 있었던 감옥도 여기엔 있는데요. 이 감옥은 한식의 다리를 통해 궁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제의 궁전과 연결되어 있죠. 이곳 수감자들이 수감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탄식의 다리에서 베네치아의 경치를 바라보며 한숨을 푹 쉬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탄식의 다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17세기에 지어진 이 탄식의 다리는 펠리스강 위에 놓여 있고요. 도제 궁전에 위치한 치주실과
이 강 건너 다른 쪽에 감옥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이 흰색 다리가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베네치아에서 가장 로맨틱한 곳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이 해질녘 곤돌라를 타고 다리 아래에서 이 탄식의 다리 아래에서 키스를 하는 연인은 이 영원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 전설 같은 얘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깜빵에 갇히기 전에 이 죄인들이 베네치아의 마지막 광경을 이 아름다운 광경을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라고 탄식을 하면서 이 걸었던 이 탄식의 다리 아래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장 로맨틱한 것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 상당히 한편으로는 이율배반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재미있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봤습니다. 이 얘기는 거기에 이 현재 가면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죠. 예, 이 탄식의 다리의 모습입니다. 약간 좀 끊어졌네요. 예, 이것이 탄식의 다리고요. 이 밑에서 키스하는 연인들은 뭐 영원히 사랑에 빠진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뱃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방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 이탈리아만의 역사는 아니고 독일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백 개의 연방 국가를 통일한 독일과 이탈리아는 어떻게 강대국의 존재를 물리치고 통일해서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예,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변의 강대국인 오스트리아, 러시아, 뭐 당시엔 러시아죠. 러시아, 프로이센, 그리고 프랑스의 이 지지가 필요했죠. 아니면 그들을 물리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이 독일과 이탈리아는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방국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이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들을 흔히들 연방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한이 끊임없이 제후들에게 하지만 이양되게 되고요. 이 본래 봉신에 불과했던 제후들의 영지가 준 독립국처럼 되어 독립국 행세를 하는 제국들의 수가 무려 약 300여 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방 국가들의 주권을 국제적으로도 승인한 국제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방 국가들은 그들끼리 혹은 외국과 자유롭게 동맹을 맺을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뭐 나라네요. 말이 연방 국가지, 제후국이지. 사실상 뭐 이 외교권을 이 연방 국가가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상 독립국가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06년 신성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연방국가의 시대도 저물기 시작했고요. 이 비엔나 회의에서 우리가 보통 빈체제라고도 하고 빈회의라고도 하는데 이 비엔나 회의에서 연방 국가들을 모아서 독일 연방을 형성케 하면서 이 동시에 연방의 이 구성국이 연방에 적대하는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연방 국가들의 사실상의 외교권이 서서히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통일을 이끈 강력한 힘인 민족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으로는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밖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에 따라서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따로 놓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사실상 민족주의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넓은 의미에서는 자유주의의 이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맞습니다. 19세기 유럽은 자유주의가 확산되고요. 이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자유도 중요시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은 바로 이러한 민족의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은 가리발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통일을 원했던 가리발디는요,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어려운 시기에 통일을 위해 온몸을 바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 이탈리아당에 가입해 이 통일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청년 이탈리아당은 공화주의를 채택한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치 세력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예, 이 통일은 공화주의 체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정강을 가진 조직이었죠. 그렇지만 이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은 끝내 실패하게 되고요. 이 가리발디는 1860년대 붉은 셔츠당이라는 의용군을 조직해서 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이 무력 정복하게 됩니다. 예, 원래 이 북이탈리아는 사르디니아 왕국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완전히 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이 남쪽은 가리발디의 이 붉은 셔츠당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정복한 상황이었죠. 만약에 이러한 정치 체제가 계속됐다면 사실은 이탈리아는 분열이 됐겠죠. 남북으로 분열이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리발디는 하나의 이탈리아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이 통일이라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사르디냐 국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건설된다고 볼 수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리발디가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그냥 이 시칠리아와 나폴리 여기다가 나라를 이 공화국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어. 저 위쪽은 뭐 이 군주정이잖아. 이 공화국 체제가 훨씬 더 나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나라를 독립시켰다면 그야말로 남북으로 분열되는 양상이었죠. 하지만 하나의 이탈리아 왕이라는 이 통일의 가치를 더 크게 보고 자신이 이 정복한 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이 군주정을 채택한 사르디냐 국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르디냐 왕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 프랑스 2월 혁명 후에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사르디냐 이 왕국의 사보우르 총리가 주도하게 됩니다.
이 카보르 총리는 총리로 임명된 후에 산업 육성, 군대 개편, 전쟁을 통한 이탈리아 통일 기획을 꿈꾸게 되죠. 예, 이 그야말로 감정적인, 정서적인 통일 운동 가지고는 이탈리아가 통일할 수가 없고 현실적인 이 산업을 육성하고 군대를 개편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탈리아를 통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죠. 카보르는 프랑스의 도움을 얻어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를 통합하게 됩니다. 남부 이탈리아를 통합한 가리발디가 정복한 땅을 사르데니아 왕국에 바치게 되죠. 결국 로마와 베네치아를 제외한 왕국이 이탈리아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 중세 르네상스 시기 동안 베네치아가 강성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를 여러분들께 과제로 내지는 않겠고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아, 이 핵심으로 삼았고, 여러분들이 이 이탈리아 통일운동과 통일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적인, 정서적인 통일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통일이 구호만 외친다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뭐, 인구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변 강대국들에게 적당히 밀당도 하고, 군사적으로도 우위에 있어야지만 사실상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한번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한번 베네치아를 가지고 수업을 전개해 봤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